안녕하세요. 전 인생의 파도를 건너고 건너 이제야 평온을 찾게 된 60대 여성입니다. 지금껏 살면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도 사람을 처절하게 미워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있었던 사건으로 전 제 인생의 원수 같은 사람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 가족들의 인생을 어둠 속으로 끌어내렸던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 30살에 지방 바닷가 동네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조선소를 다녔고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런 남편과 함께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낳아 가정을 꾸렸지요. 딸은 어릴 때부터 얌전하고 조용했지만 아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활발했습니다. 심지어 태어나고 나선 정말 천방지축으로 뛰는 아들을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런 아들은 역시나 크면서 운동의 소질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축구를 시작했고 그 뒤로 쭉 축구 선수로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재능이 보인다며 얘기를 해줄 정도로 아들은 정말 축구를 잘했습니다. 물론 아들 또한 축구를 엄청나게 사랑해서 쉬는 날이면 하루 종일 공을 차며 놀 정도로 열정적이었어요. 그런 아들을 위해 저희도 어떻게든 뒷바라지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아들의 이런 열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말 냉정하더군요. 아무리 공을 열심히 차고 재능이 있다고 해도 전국구에서 날고 긴다는 다른 아이들과의 주전 경쟁은 쉽지 않았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나름 저희 지역에서도 괜찮다는 축구부에 들어갔지만 그때부터 아들의 슬럼프가 시작됐습니다. 주전에서도 계속해서 밀리고 그러다 보니 후보로 시합에도 못 뛰어 정말 힘들어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나 주전 경쟁을 하고 떨어진 날엔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정말 안 좋았어요. 영도야, 오늘 어땠어? 컨디션은 좀 괜찮았니? 아니요. 저 다음 시합도 못 나갈 것 같아요. 아니, 왜? 저번에 열심히 뛰어서 이번엔 꼭 주전 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그랬잖아. 몰라요. 저 들어가서 쉴게요. 그렇게 축 처진 아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기도 했습니다. 아들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위해 계속 노력을 했죠. 그런데 아들의 꿈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었나 봅니다. 아들이 중3 때 결국 크게 부상을 당하고 말았거든요. 고입을 앞두고서 부상을 당하니 이젠 도저히 방법이 없다 싶었는지 아들은 매일같이 집에서 울기만 했습니다. 저나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녁이면 몰래 자는 아들 방을 열어보고 속상해서 쓰린 속을 달래기만 했습니다. 영도 자니? 아휴, 여보, 우리 영도 저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그렇게 되고 싶다던 축구 선수였는데 아예 축구도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 몰라. 벌써 며칠째 저렇게 계속 누워만 있잖아. 괜찮아. 우리 아들이 누군데 당연히 잘 이겨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영진이가 그러던데 학교 갔다가 와보면 내내 누워서 울기만 한대. 저러다가 진짜 마음이 영영 다쳐버리는 거 아닌가 싶어서 너무 걱정돼, 여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영돈 씩씩하고 단단한 아이니까 스스로 잘 견뎌낼 거야. 그렇게 아들이 방황하는 만큼 저 역시나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절 달래주긴 했지만 솔직히 남편 속도 속이 아니었겠죠. 늘 새벽에 출근하던 남편은 항상 아들의 방문을 열어보며 얼굴을 꼭 확인하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은 한동안 정막만 맴돌았어요. 첫째 딸도 동생이 걱정됐는지 학교에 다녀오면 늘 동생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들이 자신을 걱정해서 그랬을까요? 어느 날 아들이 다친 무릎을 감싸지고 식구들이 다 모인 거실로 걸어 나오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깜짝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아들을 반겼습니다. 그래, 영도야. 배고파서 나왔어? 엄마가 간식 좀 해줄까? 엄마, 아빠, 왜? 왜 영도야? 나, 나 축구 그만둘래요. 저희는 아들의 이 말에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오로지 되고 싶어 했던 게 바로 축구 선수였는데 평생의 꿈을 그렇게 저버린다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은 덤덤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축구 이제 그만하고 공부할게요. 이렇게 부상도 입었는데 더 이상 축구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플지를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은 정말 씩씩하게 그 위기를 견뎌냈습니다. 그 뒤부턴 정말 매일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원래 축구를 하느라 거의 공부는 뒷전이었는데 선생님들도 깜짝 놀랄 정도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 아들이라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들은 아주 어릴 적부터 뭔가 하나에 꽂히면 만족할 때까지 꼭 해내는 그런 집요함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성적이 정말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성적이 항상 상위권에 속해 있었죠.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일 때 딸은 고3이라 수험생이었는데 누나와 함께 옆에서 같이 공부할 정도로 아들은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그리고 지 누나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했을 때 아들 또한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했죠. 그래서 부산에 있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답니다. 중3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아들이 대학에 갔을 때 정말 눈물이 절로 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딸은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아들에게 노트북을 선물해 줬어요. 자, 김영도, 너 졸업 선물이고 대학 입학 선물이야. 이걸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너 어른 됐다고 맨날 놀러만 다니면 안 된다. 알았지? 누나가 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 거야. 우와, 누나, 진짜 나 이거 가져도 돼? 고마워. 안 그래도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어떻게 알았어? 야, 네가 허구한 날 갖고 싶다고 노래 부르는데 어떻게 모르니? 누나가 시간 쪼개고 쪼개서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이거든? 너 이거 줬으니까 졸업은 당연히 1등으로 해야 돼. 알았지? 알았어, 누나.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땐 1등으로 졸업할게. 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전 정말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누구보다 의젓하고 착한 우리 첫째 딸과 씩씩하고 든든한 둘째 아들이 너무나 잘 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뒤로 딸은 졸업 후에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입사를 해 타지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들은 부산 내에서도 나름 탄탄한 중견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사실 저흰 아들이 취직을 하게 되면 독립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취직을 하고 나서도 아들은 독립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해서 봤더니만 아들은 본인이 버는 월급에서 거의 70%가량을 다 저축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친구들도 잘 안 만나고 옷도 잘 안 사 입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물어본 적도 있었어요. 영도야, 그래도 주변 다른 친구들 보면 옷도 막 사 입고 그러던데 영도는 옷 한 벌 사는 걸 못 본 것 같구나. 이렇게 아껴서 뭐 하려고? 나중에 엄마나 아빠한테 줄 거야? 에이, 엄마, 미안하지만 그건 아니고 나중에 나 결혼이라도 하게 되면 난 엄마랑 아빠한테 손 벌리고 싶지 않아. 스스로 알아서 결혼 준비하고 싶어서 그래.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다 때 되면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텐데. 그래서 그렇게 아껴 모으고 안 쓰는 거였어? 괜찮어.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그 젊은 시절 그냥 보내지 말고 밖에도 나가서 즐겁게 놀고 그래야지. 나 놀 만큼 놀았지 뭐. 엄마랑 아빠가 그동안 내 뒷바라지 해주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결혼까지 책임져 달라고 내가 어떻게 그래.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해볼게. 그렇게 아들은 자신의 신념을 갖고서 구두쇠처럼 지냈습니다. 그런 아들이 참 귀엽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그 또래 젊은 애들을 보면 다들 뭐 하나씩 크게 사보기도 하고 돈도 써보면서 즐기기도 하는데 아들은 생전 한번 그런 적이 없었답니다. 그런 아들이 30대 중반에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을 땐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며느린 단아한 외모가 딱 눈에 띄는 그런 아이였어요. 거기다가 착하고 조곤조곤 말을 하는 게 영락없이 천상 여자다 싶은 아이였습니다. 결혼을 하겠다고 집에 데리고 왔을 때부터 전 그 며느리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첫째 딸도 며느리를 참 아꼈습니다. 결혼을 할 땐 사실 아들이 본인이 모은 걸로만 알아서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도저히 부모로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며느리 집안은 정말 가난해서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했고 대신 저와 남편이 2억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그렇게 2억을 도와주면서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 마음씨 깊은 며느리는 제일 먼저 저와 남편을 초대했어요. 그러더니 꽃다발도 저에게 안겨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에서 신혼생활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볼 수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 했었어요. 이게 다 어머님, 아버님 덕분이에요. 이 은혜 잊지 않고 앞으로 평생 보답하면서 살게요. 아휴, 며느라, 고맙다, 고마워. 보답은 무슨. 이렇게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우리는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 배려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네, 어머님 말씀 명심하고 꼭 지킬게요. 저랑 남편 열심히 살아볼게요. 도움을 당연시하지 않고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그걸 잘 표현하는 며느리가 그땐 참 예쁘게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들이 결혼한 후엔 더 며느리를 아끼게 되더라고요. 같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면 옆에서 항상 기웃기웃거리며 궁금해하는 며느리가 참 귀엽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뭐예요? 나물이에요? 이거 이렇게 삶아서 무치는 거예요? 그래, 나물 한번 삶아서 숨 죽으면 그때 꺼내가지고 물기를 쫙 빼서 무치는 거야. 자, 봐봐. 이렇게 손으로 꾹 짜서 물기를 다 빼야 그래야 양념에도 맛있어. 우와, 어머님 손 안 뜨거우세요? 전 이거 옆에만 있어도 이렇게 뜨거운데 어머님 진짜 대단하세요. 아유, 뭘 이런 거 가지고. 자, 한번 맛봐봐라. 간이 어떤가? 너무 싱겁나? 아니면 좀 짠가? 어머, 아니에요. 전혀 안 짜고 엄청 맛있어요. 어떻게 어머님은 그 손으로만 이렇게 뚝딱 요리를 하세요? 전 아무리 책을 뒤지고 레시피 열어놓고 해도 이 맛이 절대 안 나오던데. 어머님 진짜 최고예요, 최고. 그렇게 며느리가 옆에서 절 칭찬할 때면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애교 많고 살가운 며느린 결혼하고 2년 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며느리 친정에선 사실 생활이 어려워 계속 일을 하시느라 며느리의 산후조리도 못 도와줘 제가 직접 며느리의 산후조리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며느린 눈물까지 흘리며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어머님 힘드시죠?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저 어머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산후조리도 못했을 거예요. 아이 낳고 보니까 저희 친정엄마 마음도 이해가 되고 어머님 마음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다 엄마가 되는 거야. 친정어머니도 마음은 100번도 더 와서 네 산후조리 도와주고 싶었을 거다.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뿐이니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알았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희 집 사정도 다 이해해 주시고 늘 이렇게 절 먼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렇게 며느리와는 정말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되고 있다고 그땐 그렇게 믿었어요. 그 후로도 아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며느리는 손주를 키우며 그렇게 잘 지내는 듯 싶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서 6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는 거였어요. 분명 일하고 있는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받아보니 아들이 아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전 그 전화를 받고서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화는 다름 아닌 아들의 교통사고를 알려주는 전화였거든요. 외근을 나가던 아들은 신호를 무시한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크게 다쳐 병원에 실려간 거였어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지금도 아예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허겁지겁 병원으로 향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보니 전 앞치마도 벗지 않고 그대로 달려나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앞에 도착해 보니 연락을 받았는지 며느리도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채 서 있더라고요. 며느린 절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더니 제 다리를 부둥켜 안고 엉엉 울더라고요. 어머님, 어머님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지금 다리가 다 아작이 나서 긴급 수술에 들어갔어요. 어머님 이 사람 잘못되면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고요? 온몸을 덜덜 떨며 우는 며느리를 전 그저 묵묵히 달래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에선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고 시간은 어찌나 그렇게 안 가는지 벌써 수술방에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아들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때 수술은 거의 반나절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골절이 너무너무 심했고 출혈도 심해 수술도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수술이 끝나고 난 후에도 의사 선생님은 수술은 잘 마무리가 됐지만 고비가 있을 거란 말만 해주셨어요. 그래도 하늘이 도운 건지 아들은 며칠 후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고 일반 병동으로 옮겨질 수 있었어요. 문제는 다리를 많이 다쳐 감각이 회복되지 못하면 평생 다리를 제대로 못 쓸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소식에 온 가족이 얼마나 절망을 했는지 몰라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울기만 하고 남편과 저 역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나 어떻게든 재활 열심히 받아서 꼭 혼자서 걸을 거야.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엄마, 나 알지? 나 한다면 하는 거. 그러니까 나 믿어. 그래, 그래, 영도야. 우리 아들, 엄만 우리 아들 믿어. 분명 잘할 거라고 믿는다. 엄마도 절대 우리 아들 포기하지 않을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어떻게든 재활 꾸준히 받아서 한번 해보자고. 포기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저 역시 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아들과 며느리의 사이가 좀 이상하다 싶었어요. 한 4개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땐 그래도 꼬박꼬박 병실에 오던 며느리가 아들이 재활병원에 입원하고 나니 통 한 번을 찾아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건 적도 있었습니다. 아가, 요즘 바쁘니? 아니 영도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네가 병원에 안 온다길래 일하느라 바쁘지? 아, 네. 남편이 일을 안 하니까 제가 일을 해야 먹고 살죠. 남편이랑 연락을 종종 하니까 걱정 마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혼자서 힘들 텐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영도는 우리가 잘 살피마. 네. 그렇게 살갑던 며느리가 갑자기 변해버리니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사실 아들이 다치고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며 손주는 저희에게 맡긴 상황이었는데 아이도 잘 보러 오지 않고 와선 그저 몇 번 안아주기만 할 뿐 금세 또 바쁘다며 가버리곤 하더라고요. 그땐 그저 먹고 살기 힘드니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하고 며느리 짐이라도 좀 덜어줄까 싶어 손줄 열심히 봐주고 아들 간병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고 난 지 7개월 만에 저희 집안에 정말 큰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아들이 재활병원에서 퇴원하고 이젠 통원에서 재활을 받기로 결정하고서 집으로 갔는데 아니 글쎄
아들네 집에서 며느리 짐들이 싹 다 사라진 거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며느리에게 전화를 해봤지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참을 안방에서 이리저리 뒤지던 아들이 갑자기 종이 한 장을 들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종이를 보고서 저와 남편은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 종이는 바로 이혼장이었거든요. 합의 이혼을 하면 작성하는 그 이혼 서류에 며느린 자기 칸에 다 적어놓고서 그냥 나가버린 거였어요. 그리고 쪽지엔 합의 이혼 서류를 낼 때 연락하라는 쪽지와 번호만 남겨 있더라고요. 이게 다 뭐라니? 아니, 영도야, 이게 다 뭐야? 얘 지금 이혼하겠다고 짐 싸들고 나간 거니? 엄마, 이 사람 작정하고 나갔나 봐요. 자기 물건도 죄다 다 뺐어요. 뭐라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렇게 그냥 나가버린 거야? 아니, 이게 무슨 경우야? 며느린 아들의 월급 통장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돈도 다 들고 사라진 거였어요. 저흰 그때부터 며느리가 있을 만한 곳이면 여기저기 다 찾으러 다녔고요. 심지어 사돈네 집까지 찾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돈 댁에선 며느리가 재산을 다 들고 도망간 사실조차 아예 모르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안사돈께선 저희가 찾아가자 너무나 반가워했는데 며느리가 잠적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고선 눈물로 저희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부족한 탓에 딸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 저희 딸 있을 만한 곳 제가 어떻게든 다 뒤져서라도 찾아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정말,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기 부모에게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잠적할 정도로 며느린 독하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았어요. 그 뒤로 계속해서 며느리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질 못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에게 이혼 소장이 날아오게 되었고 결국 아들은 이혼을 결심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을 갖고 오면서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은 그때 정말 크게 상심을 했어요. 다치고선 술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던 아들이 딱 이혼 판결을 받던 날 정말 술을 정신 놓을 정도로 마시기도 했습니다. 엄마, 내 인생 왜 이러지? 왜, 왜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은 죄다 도망가는 거지? 엄마,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영도야, 무슨 소리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 못된 애가 잘못한 거지? 네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네 곁에 왜 소중한 것들이 없어? 엄마도 있고 아빠랑 누나도 있고 거기다가 아들도 있는데. 엄마, 아무리 노력해도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이제 이 꼴로 일을 어떻게 하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엉엉 우는 아들을 보니 하늘이 참 원망스럽고 땅이 원망스러웠어요. 대신 아들의 고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제 전부를 걸고서라도 대신 아파주고 싶었어요. 행여나 아들의 방황이 오래 이어지진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도 컸답니다. 그렇지만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한 아이더군요. 그때 딱 한 번 흔들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꼭 어떻게든 일어나 당당히 세상을 걷겠노라며 아들은 의지를 다졌죠. 재화를 받으러 가는 내내 아들은 마치 주문처럼 저에게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엄마, 나 꼭 걸을 거야. 꼭 걸어서 우리 아들이랑 꼭 등산하러 갈 거야. 아들이랑 축구도 하고 같이 수영도 하러 갈 거야. 그래, 다 해보자. 우리 아들 꼭 다리 다 나아서 하고 싶은 거 어떻게든 다 해보자. 그래, 난 무조건 걸을 거야. 어떻게 해서든 걸어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엄마. 저와 남편은 어떻게든 아들에게 기운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정말 피눈물이 날 정도로 재활을 열심히 했어요. 재활병원에 매일같이 다니며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떼어보려고 노력했답니다. 처음엔 아예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매번 일어나도 금세 넘어지고 옆에서 누가 지탱해주지 않으면 아예 서 있기도 힘들었죠. 저나 남편이 매번 돌아가면서 아들 부축을 해줬지만 솔직히 저희들도 힘에 부쳤었거든요. 그런데도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100번 넘어지면 다시 101번 일어나 또 서보고 걸어보길 반복했습니다. 그 집요함과 집중력 때문이었는지 결국 2년이 지나면서부턴 혼자서도 어느 정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냥 자세하게 안 본다면 잘 걷는 평범한 사람이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좋아졌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겠습니까? 전 그 모든 게 아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아들이 다시 잘 걷게 되면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고 40대 초반에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몇 년의 세월 동안 사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마음으론 수십 번 무너지고 찢겨져 나갔지만 그 모진 세월을 다 견뎌냈기 때문에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아들이 출근을 하게 됐을 때 그날은 저와 남편, 딸과 손주까지 다 모여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야, 김영도, 너 대단한데? 그래, 내일부터 출근하니까 어때? 설레지? 정말 축하해. 이건 내가 너 재취직 기념으로 산 가방이야. 가벼우니까 출근할 때 메고 다녀. 누나, 고마워. 잘 쓰고 다닐게. 엄마, 아버지, 제가 첫 월급 타면 꼭 엄마, 아빠 선물 먼저 사줄게요. 어? 아니, 선물은 내가 해줬는데 왜 난 쏙 빼는 거야? 나도 사줘야지. 아이, 그럼 누나도 당연히 사주지. 난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잖아. 내 평생 은인들한테 당연히 선물해야지.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게. 이렇게 걷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거 다 우리 식구들 덕분이야. 고마워, 정말. 그렇게 행복한 축하 파티를 하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도 열심히 회사를 다녔고 딸은 40대 초반에 느지막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이도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들이 취직하고서 1년쯤 지났을 때 저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바로 집 근처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들도 이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고 손주도 많이 컸기 때문에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 그렇게 식당 일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다 한 2년 일을 하다가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된 식당 아줌마는 저보다 2살이 어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정말 일도 싹싹하게 잘하고 사람이 엄청 순하고 모진 곳이 없더라고요. 항상 저한테 언니 언니 하면서 따르는 게 참 좋았고요. 언니, 제가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저 우리 집에서도 외동딸이라 혼자 컸거든요. 자식도 하나밖에 못 낳아서 제가 편하게 언니라고 부를게요. 아이, 그래. 그런데 일을 많이 해봤나 봐. 아이, 어떻게 여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렇게 일을 싹싹 잘해. 난 그게 너무 신기했어. 저 보기보다 일 진짜 많이 해봤어요. 아이, 전 언니가 더 신기한데요. 언니는 요리를 진짜 잘하잖아요. 아이, 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요리 못하거든요. 나중에 저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아들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저흰 서서히 친해지게 되었어요. 처음엔 거리낌 없이 다가오는 이 동생이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참 사람이 진솔하고 마음이 착하다는 게 딱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한 번은 같이 술 한잔을 하면서 그 동생의 가정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이 동생이 그렇게 고생을 했다곤 상상도 못 했었어요. 딱 보기엔 늘 밝게 웃고 긍정적이라 전혀 생각도 못 했었는데 저만큼이나 이 동생도 참 모진 세월을 살았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 우리 아들 힘들게 키웠다. 남편이 아들 태어나고서 돌도 안 돼서 떠나버렸잖아.
그래서 솔직히 나 안 해본 일이 하나도 없어. 정말 청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까지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살았거든. 정말? 아니, 난 너 처음 봤을 때 전혀 그런 거 몰랐는데 너도 참 고생이 많았구나. 언니 아들도 사고 나서 많이 아팠었다며. 우리 아들도 어릴 때 열병에 고생 꽤나 했지. 부모로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야. 자식 아픈 거지 뭐. 언니도 참 고생 많았수. 그 뒤로 저흰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습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도 놀러와 아들과도 인사하고 같이 밥도 먹은 적이 있었어요. 동생은 제가 해준 반찬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휴, 언니 이런 반찬 어떻게 해? 아주 입맛에 딱인데? 가족들 이런 거 평생 먹었던 거 아니야? 그것도 진짜 복이다, 복. 이모, 그렇게 맛있으세요? 이모는 어쩜 저희 엄마가 딱 좋아하는 말만 해주세요. 엄마가 이모 오실 때마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 아니, 난 진짜 우리 언니가 해주는 반찬이 맛있어서 하는 말이야. 그렇게 식구들과도 점점 친해지면서 저흰 비록 피를 나눈 건 아니지만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동생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바로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그냥 딱 보기에도 좋은 일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보일 정도였어요. 아이고, 너 그렇게 아들 결혼한다니까 좋니? 언젠 아들이랑 평생 같이 산다며? 언젠 옆에다 끼고 살 거라면서. 에이, 언니, 아이 어떻게 평생 끼고 살아. 그래도 아들이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지. 며느리가 참 예쁘고 좋아. 사람이 어쩜 그렇게 나긋나긋 조용한지? 난 평생 그러라고 해도 못 그럴 텐데 아들이 반할만도 해. 아이고, 너 벌써부터 며느리 칭찬이야? 그래, 그 며느리 얼마나 예쁜데? 좋은 사람인가 보네. 아유, 그럼 뭐 40대라고 해서 재혼인가 했더니만 초혼이라더라고. 예의도 바르고 거기다가 집안 어른들도 좋고 네 얼굴만 봐도 얼마나 마음에 드는지 딱 보인다. 딱 보여. 정말 축하해. 아이, 언니도 아들 장가 보내야지. 과거는 과거고. 저번에 사진 보니까 너무 괜찮던데. 재혼은 문제도 없겠던데 뭘. 전 며느리가 얼마나 못됐길래 아들 장가 보내려고 하면 그렇게 놀라. 그때 전 식당 동생에게 전 며느리 얘기를 해줬거든요. 아들이 다쳤을 때 모아둔 돈 나 빼돌린 거며 이혼 소장을 보낸 거며 애도 한 번 보러 오지 않는다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해주자 그 식당 동생은 아주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요. 어머나, 어쩜 그렇게 못된 사람이 다 있대? 아우, 진짜 세상 무섭다. 그런 사람이 우리 옆에서 멀쩡히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러니까 말이야. 이혼할 때도 자기 변호사 통해서만 끝내가지고 결국 얼굴도 못 봤지 않니? 우리 아들도 소송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그냥 그렇게 끝내버렸고 우리 집안엔 그냥 철천지 왼수야, 왼수. 들어보니까 언니가 아들 결혼 얘기 꺼내면 기겁할 만하네. 그래도 언니,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아. 알지? 하여튼간 이번에 결혼식장에 꼭 와야 돼. 언니가 와서 축하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식당 동생 아들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참석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식장에 도착을 하고 나니 홀 로비에 그 동생이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는 너무나 듬직한 아들이 서 있었고요. 어머, 언니, 왔어? 고마워. 언니가 언제 오나 했더니만, 그래, 오는데 멀진 않았지?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 있어. 식만 끝내고 같이 수다나 떨자. 아, 나 너무 긴장되는 거 있지, 언니? 예. 너 오늘 왜 이렇게 예쁘니? 네가 신부 같다, 얘. 이쪽이 아들? 어머, 사진으로 본 것보다 더 듬직하네.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랑 제일 친하시다는 분 맞으시죠? 예, 어머니한테 정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 제가 정식으로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뵙게 됐네요. 아니에요. 이렇게 얼굴 보면 됐지 뭘. 결혼 진심으로 축하해요. 엄마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그렇게 그 동생과 아들에게 인사를 하고서 전 예식장 한켠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 사돈댁 네 분도 인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신부는 신부 대기실에 있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사돈댁 네 분의 얼굴을 봤을 땐 신부도 그만큼 좋은 사람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얼마 후 예식이 시작되었어요. 양가 촛불 점할 시작으로 씩씩하게 동생네 아들이 행진을 했고 그 뒤 신부의 행진이 남아있는 차례였죠. 얼마나 참하고 예쁜 며느리면 동생이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메인홀 문이 활짝 열리고서 신부가 들어왔는데 저는 그 신부를 보고서 정말 그 자리에서 까무라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신부는 다름 아닌 저희 집안의 철천지 왼수, 다시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 아들의 전 아내, 바로 전 며느리였던 거였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지만 얼굴에 목 주변에 있던 점 위치며 손에 있는 상처며 모든 게 다 그 전 며느리가 확실했어요. 그걸 보고서 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회자석으로 달려갔죠. 그때 마침 단상에 신부가 도착을 해 있었거든요. 사회자는 제가 뛰어 올라오자마자 당황해하면서 절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러자 제가 바로 소리를 쳤습니다. 신랑, 신랑 친구죠? 친구분 살리고 싶으면 나오세요. 얼른 나오라고요. 다급한 제 목소리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사회자는 자리를 비켜주었고 그렇게 전 마이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자마자 전 신부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쳤어요. 야, 이하영, 너 참 오랜만이다. 그래, 내 아들 있고 잘 살고 있었니? 어디서 지도새도 모르게 숨어 있나 했더니만 깜찍하게도 이렇게 결혼까지 해? 참 대단하다 너도.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신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제가 그 자리에 나타날 거라곤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테니까요. 그때 식당 동생이 당황해하며 저에게 다가와 절 말렸습니다. 언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예, 내가 말한 며느리가 그 며느리가 바로 저 여자야. 저 여자라고. 초혼도 아니고 결혼도 했었고 심지어 아들도 있어. 뭐, 뭐라고? 저 사람들도 다 대역이야. 어디서 구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친부모도 아니라고. 지금 다 속고 있어. 다 속고 있는 거라고. 너, 너 네 아들 안 보고 싶디? 우리 불쌍한 아들 사고 나서 누워있을 때 내내 넌 집 나갈 궁리만 했지? 우리 아들 돈은 다 어디로 빼돌렸어? 그 돈으로 펑펑 쓰면서 또 결혼하려고 한 거니? 어떻게 너 같은 애가 또 결혼을 해? 누구 인생 망치려고? 절대 안 돼. 절대 안 되지. 네가 어떤 앤데? 제가 이렇게 말하자 동생의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버렸어요. 그동안 전 며느리에 대한 얘긴 누구보다 많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여자가 저 여자라는 걸 듣자마자 정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 며느리도 제 얘기에 너무나 당황해했고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자 옆에 서 있던 신랑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며 계속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며느린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죠. 그걸 보며 저는 전 며느리 악행을 술술 털어놨습니다. 참, 사람이 엄치도 없지. 이혼도 도망치듯이 하더니만 여기도 죄다 사람들 속이고 대행불로 사는 거니? 네 인생은 죄다 거짓말이구나. 거짓 인생을 살고 있는 네가 무슨 염치로 재혼을 해. 양심도 없지.
넌 이미 끝났어. 네 결혼 앞으로도 영영 못할 거야. 이렇게 내가 널 봤으니 네가 어딜 가든 내가 다 쫓아다닐 거라고. 내 아들을 그렇게 버려놓고서 넌 멀쩡하게 잘 살 줄 알았어? 네 부모도 버렸더라.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네 부모도 전혀 모르더라고. 근데 결혼을 한다고? 천륜도 버리고 잘하는 짓이다. 동생은 제 말에 당황해하더니 곧바로 신부를 향해 물었습니다. 너, 너 이거 다 사실이야? 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네가 직접 말해봐. 너 진짜 저 부모님 진짜 부모가 아닌 거야? 그리고 너 초혼이 아니라 재혼이었고? 아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다 설명할게요. 뭐야? 진짜라는 거야 뭐야? 너, 너 진짜 지금까지 우리한테 한 말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어떻게,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어머님, 제가 속이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니고요. 제가 꼭 결혼하고 싶어서 다 말하려고 했어요. 정말 다 말하려고 했어요. 그때 동생은 곧바로 신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바로 전 며느리 뺨을 찰싹 쳤습니다. 어떤 부모가 이 말을 듣고 참을 수가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 뺨 한 대로 끝난 게 다행이죠. 그 난리통에도 더 웃긴 건 부모라고 썼던 대역들은 그 모습을 보고선 바로 도망을 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 부모 대역뿐 아니라 신부 친구라고 왔던 사람들도 죄다 대역이었는지 신부 측에 있던 하객들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남아있는 사람들이라곤 다 신랑 쪽 하객들 뿐이었죠. 동생의 아들도 그 상황이 도대체 뭔가 어안이 벙벙해 그저 서 있기만 했어요. 전 며느린 동생에게 뺨을 맞고서 정신을 못 차린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동생은 화가 안 풀렸는지 엄청나게 분노를 했어요. 네가, 네가 감히 우리를 속여? 어떻게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네가 감히 니까짓 게 뭔데? 일어나, 당장 일어나. 나 너 가만 안 둬. 우리 속인 대가 치러야지. 얼른 일어나라고. 그렇게 전 며느리의 팔목을 잡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니 전 며느린 바둥바둥거리면서 손을 뿌리치곤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그 전 며느리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저 여자 정말 양심도 없네. 결혼하고서 속이고 결혼 또 하려고 한 거야?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 정말 무섭다 무서워. 멀쩡한 얼굴하고 어떻게 깜짝같이 속이려 했대?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는 것 좀 봐. 아들 힘들게 키웠는데 저 정신 나간 사람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 그렇게 웅성거리는 하객들 앞으로 전 며느린 고개를 푹 숙인 채 드레스를 입고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때서야 동생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그 동생이 너무나 걱정이 됐습니다. 한편으론 결혼을 망친 것 같아 미안함도 있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결혼을 망친 것 같구나. 정말 미안해. 언니, 미안하긴. 언니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 인생 망했지 뭐. 고마워. 언니 덕분에. 아니야. 내가 진작에 알았으면 결혼식까지 안 갔을 텐데. 그렇게 전 그 동생을 위로해 줬습니다. 결국 그날의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뒤로 둘은 파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더군요. 전 며느린 동생과 동생 아들을 추궁해도 끝까지 제대로 말도 못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애초에 부모도 처음부터 대역을 썼고 직장이며 뭐며 다 거짓말 투성이었더라고요. 그걸 알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사람이 이렇게까지 속일 수 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전 동생네 상황을 이해해요. 그렇게 싹 감추고 각오하고 속이는데 안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며느리 뒷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이혼한 걸 알 수도 없는 노릇이죠. 진짜 천만다행으로 제가 거기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더러운 속내를 모르고서 결혼을 시켰을 거라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중에 식당 동생은 정말 저에게 고마움을 전했어요. 같이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속을 다 털어놓더라고요. 언니, 나 우리 아들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키웠어. 남편 떠나고서 유일한 가족인데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하고서 그렇게 키웠어. 그런 아들 인생 언니가 구원해 준 거야. 알지? 정말 고마워. 그래. 그래도 그 여자랑 끝나서 얼마나 다행이니. 아우, 난 정말 거기서 기절하는 줄 알았다. 그 못된 여자 다음에 혹시라도 결혼할 생각이 있어도 아마 이 일이 기억나서 섣불리 못할 거야. 그래, 잘했어, 언니. 언니가 그렇게 해줘서 난 너무너무 고마워. 우리 아들도 그 덕에 얼른 정신 차리고 잘 지내잖아. 고마워, 언니. 그렇게 그날의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지금도 식당 동생관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아들과도 몇 번 밥도 같이 먹고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여전히 저에겐 인생의 구원자라며 항상 고마워해요. 사실 전 이 일에 대해선 아들에게 얘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어요. 지금 겨우 마음 잡고 잘 사는데 괜히 얘기를 꺼냈다가 마음이 무너질까 싶어 아예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평생 제 입으로 꺼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실을 아들이 알고 나면 아마 한동안 정신을 못 차렸겠죠. 그러니 이 사건은 평생 비밀로 할 겁니다. 식당 동생을 제외하곤 가족들은 아무도 모르는 얘기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네요. 지금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제 마음속에 이 사건은 꽁꽁 묻어두려고 합니다. 그 못된 여자가 또 어디선가 못된 짓을 꾸미고 있진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이참에 그 여자에게 한마디 좀 해보고 싶은데요. 혹시나 여길 통해 그 여자가 보고 있다면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하영,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네가 그렇게 남들한테 상처 주면 그거 배로 너한테 돌아오는 거야. 알았냐? 네가 잘못한 거 다 벌 받는 거야. 남을 배신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제발 알길 바란다. 제발 남은 인생 똑바로 살아. 정신 차리고 살라고. 그래도 아마 전 며느린 함부로 이젠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 결혼식장에서 제가 그렇게 난리를 피웠으니 다른 곳에서도 혹시나 제가 나타나진 않을까 마음 졸이고 있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딱 전 며느리 앞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전 평생 그 애에게 벌을 준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제가 나타나 뒤엎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그 애는 평생 살아가겠죠. 전 앞으로도 그저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는데 집중하려고요. 아들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손주가 행복하게 클 수 있도록 저와 남편이 좀 더 오랫동안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저도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고 저희 딸도 결혼하고서 어렵게 출산을 해 새 식구를 맞이했답니다. 참 파도가 많이 쳤던 인생이었지만 나름대로 즐겁고 좋은 일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추억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앞으론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들만 껴안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참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저도 그리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지금껏 살면서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비슷하게 보이는 순한 사람도 나름의 성격이 다르고 억세게 보였던 사람도 결국엔 마음 한켠에 순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나 못된 사람들은 언제가 되었든 꼭 벌을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믿지 않았는데 자신이 저지른 벌은 꼭 언젠간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인생의 응가응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삶이 팍팍하다 보면 꼼수를 먼저 생각하게 될 때가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은 꼼수를 쓰고 정직하지 못하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의 가장 바른 답은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다 보니
정직하고 우직한 사람을 이기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모두 현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모든 고난과 역경도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요즘 아무래도 경기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 기운도 떨어지고 지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힘드시더라도 힘내시고 꼭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금방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남편을 가슴에 묻고 사는 4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저 가슴 한켠에 묻어두고 그리워만 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에겐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습니다. 한평생 가족들 치닥거리만 하다가 가버린 가여운 우리 남편이요. 요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늘 제 쪽으로 우산을 기울여주던 그 사람이 그리워지네요. 여러분께도 그런 사람 하나쯤 있다면 오늘은 제 남편 이야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외동딸로 자란 전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이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말수까지 적은 편이셔서 저는 늘 식구 많은 집이 부러웠습니다. 엄마, 내 친구네 집은 가족끼리 같이 밥 먹을 때마다 종일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저녁 늦게까지 같이 수다 떤다는데 우리 집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오죽하면 시계 초침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는 것 같아. 엄마가 몇 번을 말해. 밥 먹을 때 말 많이 하는 거 예의에 어긋나는 거야. 그리고 수다스러운 게 뭐가 좋다고 맨날 그런 걸 부러워하니. 괜히 말 많으면 싸움도 많고 피곤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더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제가 부러워했던 건 가족끼리의 대화와 소통이었는데 말이죠. 이런 집안 분위기 속에 자라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내 가족, 내 식구에 대한 꿈을 어릴 적부터 품게 됐습니다. 저는 가능한 아이들도 많이 낳고 조금 소란스러울지 몰라도 대화가 많은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이런 저의 꿈을 조금은 특이하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난 이 다음에 결혼하면 아이도 많이 많이 낳고 싶고 시댁 식구들이랑도 자주 만나서 놀고 싶어. 명절이면 다 같이 모여서 전도 붙이고 고스톱도 치고 생각만 해도 재밌겠다. 야, 누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니? 너 진짜 특이하다. 난 시어머니 시누이 그런 거 생각만 해도 싫은데 네 남편 누가 될지 벌써 좋겠다 야. 이렇게 가끔 특이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전 계속 저만의 꿈을 간직하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며 남자친구도 몇 명 사귀어 봤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는 일은 없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다복한 가정을 함께 꿈꾸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제 영혼의 단짝은 영영 만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던 무렵 정말 뜻밖에도 전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남자를 처음 만난 건 우연히 친구의 지인과 술자리를 합석하게 되면서였어요. 저는 선약이 있어서 술자리에 조금 늦게 도착했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친구들이 어떤 남자를 두고 웃으며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요. 문철이 말하는 거 보면 완전히 조선시대 남자라니까. 요즘 누가 그렇게 가족 하면서 사니? 다들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쁘지. 너 그러다 평생 장가 못 간다. 그래도 혹시 몰라. 문철이처럼 조선시대에서 온 여자를 만나게 될지. 그런 둘이 만나면 아주 한옥 짓고 살겠네. 남잔 짓궂게 장난을 치는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들으면 오해하겠다, 야. 내 말은 옛날 사람들처럼 식구들만 챙기느라 고생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가족이라면 당연히 서로 챙기고 보듬어줘야 한다는 거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고 말이야. 그게 가족 아니냐? 아니면 남이랑 다를 게 뭐야? 제가 뒤늦게 합류하면서 그 얘기들은 금방 다른 이야기로 바뀌었지만 저는 남자의 말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선진아, 인사해. 여긴 내 대학교 동기 강문철이야. 문철아,
여긴 내 친구 박선진. 둘이 보는 건 오늘 처음이지? 처음 뵙겠습니다. 박선진이라고 해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우리 동갑인데 너무 딱딱한 거 아닌가요? 괜찮으면 편하게 말 놓고 지내요. 나도 선진 씨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남잔 고맙게도 제 어색함을 먼저 풀어주었고, 우린 그렇게 금방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참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제가 감기에 지독하게 걸려 끙끙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선진아, 몸은 좀 어때? 요즘 감기가 너무 독해서 병원 약 먹어도 잘 안 떨어진다더라.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이거 쭉 마시고 한숨 푹 자면 금방 괜찮아질 거야. 그 사람은 그러더니 제게 큰 보온병 하나를 내밀더라고요. 보온병 뚜껑을 다 열지 않아도 냄새가 진동이라 그게 뭔지 딱 알겠더군요. 이거 내가 직접 끓인 생강차야. 몸에 좋다는 건 다 넣고 끓였어. 생강, 대추, 도라지 한번 쭉 마셔봐. 혹시 식을까봐 내가 여기까지 품에 꼭 안고 왔어. 저는 저를 생각해서 고생했을 그 마음이 너무나 고마워 단숨에 생강차를 쭉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다르게 한 모금 먹는 순간 차를 뿜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강차가 매워도 너무 매웠거든요.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매워서 감기는 물론이고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어요. 마치 생강을 통째로 믹서기에 갈아 넣은 듯한 혀끝이 얼얼해지는 매운맛이 제 뒤통수를 딱 때렸죠. 예상과 다르게 제가 한 입 마시고 계속 기침을 콜록콜록 하니까 그 사람이 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 맛이 없어? 아니면 뭐 영 못 먹을 정도야? 이상하다. 레시피 나와 있는 대로 했는데. 당신도 한 잔 마셔봐. 이거 만들면서 맛도 한번 안 봤지? 어, 몸에 좋은 거니까 한 방울이라도 선진이한테 더 주고 싶어서. 그렇게 맛이 형편없어? 그럼 나도 마셔볼게. 남편은 약간 서운한 표정으로 보온병을 빼서 한 모금 마시더니 역시나 저처럼 기침을 하고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어우, 매워. 이거 왜 이렇게 맵지? 선진아, 미안해. 내가 생강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이리 줘. 괜히 네 속만 더 버리겠다. 으이그, 하여튼 못 말린다니까. 이리 줘. 내가 얼른 마시고 감기 그거 다 물리쳐 버릴게. 저는 숨까지 참고 그 매운 생강차를 원샷했습니다. 너무 매워서 중간중간 눈물도 찔끔 났지만 그이가 정성껏 끓였다는 생각에 도저히 남길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입에 사탕을 까서 하나 넣어주곤 연신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요.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가끔 마음만 앞서서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선진이 네가 늘 웃어주고 받아줘서 내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당신 마음을 아니까 다 나 생각하고 내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니까. 그래도 다음엔 유자차로 타줄 순 없을까? 이것보단 좀 덜 맵고 달달한 걸로. 저희는 이날의 에피소드를 불타는 생강차 사건이라고 부르며 가끔 웃으며 이야기하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맵고 쓴 차였어도 제겐 가장 유쾌하고 따뜻했던 추억 중 하나니까요. 그렇게 제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었던 그이와 전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족들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조금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에게 결혼 전에 꼭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어렵게 얘기해. 사실 나에겐 어머니가 두 분이 계셔. 비록 남들과는 조금 다른 가정 환경이지만 두 분 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고 나도 두 분을 똑같이 존경하고 있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아버지께선 남편이 아주 어렸을 때 친어머니와 이혼하셨고 남편이 13살이 됐을 무렵 지금의 어머니와 재혼하셨다고 해요. 남편은 너무나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지만 전 남편만 괜찮다면 그런 것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나 예전부터 시어머니랑 잘 지내는 게 꿈이었던 거 알지? 시어머니가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당신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진심을 다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물론 저희 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해시키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제 예상보다 더 빠르게 남편을 받아들이셨어요. 오히려 서로 너무 빨리 친해져서 평소에 제가 알던 과묵한 부모님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강서방, 이거 인삼주 보이나? 이게 어떤 인삼이냐면 말이야. 내가 직접 산에서 캔 인삼이다 이 말이야. 무려 자연산이라고. 근데 치수가 엄청 크지? 자, 한 잔만 마셔보게. 이게 아주 기가 막히거든. 정말요? 이게 아버님이 직접 캐신 인삼이라고요? 우와, 이렇게 큰 삼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아버님 이러다 산삼도 캐시는 거 아니세요? 아빤 남편이 눈을 반짝이며 감탄하자 어깨를 으쓱하시며 더 신나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아빠의 모습이 신기해 엄마에게 연신 물었습니다. 엄마, 나 아빠가 저렇게 말씀 길게 하시는 거 처음 봐요. 사위 오면 어색할 것 같다고 하시더니 지금 보니까 제일 신나신 것 같은데요? 그러게 말이야. 아, 네 아빠 왜 저렇게 들떴나 몰라. 주책이야 정말. 사위한테 채신머리 없는 말만 줄줄이 하고 말이야. 하지만 사위를 보고 신난 건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만 남편을 보고 계속 듬직해서 좋다, 보고만 있어도 든든하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남편도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만큼 저희 부모님을 좋아하고 가깝게 생각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의 가족들을 만나면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전 결혼 전까지 시아버님을 제외하곤 아무도 만나질 못했습니다. 어렵게 만난 시아버님도 한눈에 봐도 평범하신 분은 아니었고요. 서로 처음 만나게 된 자리였는데 글쎄 시아버님 머리가 빨간색으로 염색이 돼 있었다니까요. 아, 반갑네 우리 며느리. 내가 며느리 만난다고 뭐 좀 부렸어? 어제 염색까지 새로 했는데 어떤가? 아주 죽이지? 네. 아버님 정말 멋지세요. 어떻게 그런 색으로 염색을 하셨어요? 내가 완전 멋쟁이거든. 나이 들었다고 흰머리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 평소보다 더 멋진 색으로 염색했더니 미용실에서도 요즘 젊은이 같다고 아주 난리더라고. 시아버님께선 제 말을 칭찬으로 느끼셨는지 더욱 신이 나셔선 앞으로는 며느리랑 나란히 다니며 젊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카페에도 가보겠다고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그때까진 밝고 유쾌한 시부를 만난 것 같아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하지만 결혼 직전까지 시모를 만나뵐 수 없었던 건 조금 의아하더라고요. 남편의 새어머니, 그러니까 새 시모는 계속 바쁘고 시간이 안 난다는 이유로 저와의 만남을 번번이 미뤘습니다. 처음엔 정말 사정이 그러신 줄 알았지만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 한편이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 줄 알고요. 어머니가 하는 일이 많으셔서 그래. 그래도 결혼하고 나면 자주 뵐 거니까 괜히 불안해하지 마. 한번 마음을 열면 따뜻하신 분이야. 남편은 늘 이렇게 절 안심시키곤 했지만 결국엔 결혼식 당일이 돼서야 새 시모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결혼식 날 새 시모는 시동생과 시누이를 대동하고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내 며느리 얼굴을 이제야 보네. 여기 인사해라. 네 도련님하고 아가씨들 내 아들 딸이다. 앞으로 사이좋게 잘 지내렴. 그동안 남편에게서 동생이 둘이나 있다고 듣긴 했는데 막상 실물로 보니 남편하고 닮은 구석이 별로 없더라고요. 시동생들은 모두 새 시모를 꼭 닮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성격도 모두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2살이 어리고 시누이는 4살 어렸는데 둘 다 새 시모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걸 보니 실제보다 더 어려 보이기도 했어요. 비록 새 시모와 첫 만남은 늦어졌지만 그래도 하객분들도 반갑게 맞아주시고 혼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주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이 여길 어디라고 와? 왜?
이제 와서 혼주석이라도 차지하고 싶었나 봐. 어림도 없어. 여기 누가 뭐래도 내 아들 결혼식장이야.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로비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봤더니 글쎄 결혼식장에 남편의 친어머니가 오신 모양이었어요. 새 시모는 남편 친어머니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남편 친어머니, 그러니까 전 시모는 계속 목소리를 낮추며 새 시모와의 싸움을 피하려고 하셨어요. 좋은 날 목소리 좀 낮춰요.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요? 난 혼주석에 앉을 생각 없으니까 괜히 문제 만들지 말아요. 난 그저 우리 아들 며느리 얼굴이나 보고 축의금이나 주고 가려고 했으니까. 전 시모는 말씀처럼 축의금 봉투만 주시곤 미안하다며 금방 자리를 뜨셨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많이 당황스럽죠? 내가 미안해요. 나 보면 문철이 새엄마가 분명히 날뛸 거 알고 있었는데 그래도 내 아들 결혼식인데 안아볼 수가 없었네. 소란스럽게 해서 미안해요. 우린 나중에 얼굴 봐요. 그렇게 전 시모가 가자마자 새 시모와 시동생들은 남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흉을 보기 시작하더군요. 아휴,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 자식 버리고 간 주제에 뻔뻔하기도 하지. 무슨 자격으로 여기까지 온 거래? 그러니까 내 말이 엄마. 진짜 뻔뻔한 아줌마야. 눈치도 진짜 없다. 그나저나 축의금은 얼마나 주고 갔으려나? 그때 저희 친정 식구들이 손님을 모시러 잠시 자리를 떠나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참지 못하고 한 말씀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결혼식을 끝까지 잘 끝내고 싶어서 어찌어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예식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예식이 다 끝나고 새 시모가 제게 슬그머니 사과하시더군요. 아까 많이 놀랐지? 결혼식 날인데 내가 언성을 높여서 미안하구나. 그 여자만 보면 내가 이성을 잃는 것 같아. 그래도 오늘은 너희를 위한 날인데 괜히 분위기 흐려서 어쩌니. 내가 사과할게. 아니에요, 어머님.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예식 내내 고생 많으셨죠?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감사해요. 이렇게 그날은 저도 새 시모도 웃으면서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간은 삐그덕거리며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재밌었어요. 그건 다 남편 덕분이었죠. 남편은 제약회사 영업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은 가는 곳마다 제 생각밖에 안 난다며 작은 이벤트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밥 먹었어? 나 지금 전주야. 이거 비빔밥인데 당신이랑 먹었으면 훨씬 맛있었을 거야. 여기 내 마음 보여? 남편은 그러더니 비빔밥에 나물로 하트를 만들어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의 장난 섞인 애교에 웃음이 빵 터져버렸고요. 진짜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마. 내 생각은 조금만 하고 밥부터 맛있게 드세요, 서방님. 남편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 끼니를 챙기고 안부를 묻는 걸 빼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행복하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지 않은 고난이 조금씩 저희 부부에게 몰려오고 있었어요. 우선 사건의 발단은 단지 멋쟁이라고 여겼던 시아버님의 방탕한 생활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느 날 주말 남편과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는데 새 시모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이고, 일을 어쩌면 좋니? 내가 정말 못 산다, 못 살아. 글쎄 네 시아버지가 기어이 사골 치는구나. 평소에 밖으로 놀러 다니길 좋아하시던 시부가 어느 날부터 외박이 길어지시더니 급기야 경마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들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린 것이었어요. 새 시모의 말로는 모아두었던 돈을 다 들고 사라지셨다고 했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저도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네 동생들 결혼도 안 했고 나도 무릎이 아파서 요즘 일을 못하는데 일을 어쩌면 좋니? 당장 들어가야 하는 생활비도 만만치 않은데. 새 시모는 남편에게 생활비 걱정을 늘어놓으며
연신 한숨을 푹푹 내쉬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상의해보겠다며 전화기를 내려놨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우리 아버지가 사람 만나는 거 워낙 좋아하시는데 아마 도박꾼들이랑 어울려 지내신 모양이야. 돈이 떨어지면 집에 오시겠지만 그전까진 어머니를 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난 괜찮아, 여보. 어머님이 힘드시면 당연히 도와야지. 우리도 아주 여유 있진 않지만 그래도 어머님 도울 정도는 되잖아. 당신 너무 속 끓이지 마. 당신 잘못 아니야. 그날 이후로 저흰 새 시모의 생활비를 조금씩 보태드리기 시작했어요. 새 시모는 당당하게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를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제게 너무 미안하다며 주말에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했고요. 남편이 새 시모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게 시동생들에게도 소문이 났는지 이번엔 도련님과 아가씨까지 슬그머니 용돈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나 이번에 면접 준비하는 거 알지? 요즘 면접엔 정장을 뭐 입고 왔는지도 본다는데 나 옷 한 벌만 해주면 안 돼? 내가 첫 월급 받으면 맛있는 거 사줄게. 월급 받으면 다 써버릴 생각 말고 저축부터 해. 이걸로 가서 좋은 옷 한 벌 사 입고 대신 너 면접 잘 봐야 한다. 아싸! 오빠 최고! 고마워. 내가 진짜 준비 열심히 해서 꼭 취업할게. 아가신 그러더니 남편 카드로 비싼 정장 한 벌을 턱 사더군요. 하지만 면접 날에 늦잠을 잤다는 핑계로 회사에 가지도 않았네요. 한 번은 시동생이 급하게 지방으로 장례식장에 가야 할 일이 있는데 돈이 한 푼도 없다며 남편 카드를 빌려간 적도 있습니다. 형, 걱정하지 마. 내가 가는 차비랑 조의금 정도만 인출해서 쓰고 금방 돌려줄게. 장례식장 가는데 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그래도 혹시 몰라서 빌리는 거야. 아이, 혹시 모르니까. 남편에게 카드를 받아갈 땐 걱정하지 말라며 하도 큰 소리를 치길래 남편도 별 의심 없이 카드를 빌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이게 뭐야? 이 할부금이 다 뭐야? 강희철, 너 내 카드 들고 가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그게 말이야. 내가 중고차가 한 대 필요했는데 신용카드 풀할부가 된다길래 좀 긁었어. 그거 60개월 할부라 매달 얼마 나가지도 않아. 그냥 나한테 매달 용돈 조금 준다고 생각해. 시동생은 남편에게 거짓말한 것도 모자라 아주 뻔뻔하게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야, 네가 진짜 차가 급하게 필요했으면 미리 상의를 했어야지. 어떻게 나 몰래 2천만 원을 할부로 긁을 수가 있어? 내 카드로 몰래 긁고 이제 와서 말하면 다 이해할 줄 알았어? 남편은 그래도 처음엔 시동생을 차분히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아이, 형이 돼가지고 그 정도도 못 해줘? 어차피 형수도 일하잖아. 둘이 그만큼 버는데 동생 좀 도와줄 수 있지. 나중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갚으면. 나도 좀 살아보자고, 나도. 결국 그 자리에서 시동생과 이야기는 고성으로 이어졌고 새 시모가 나서서 둘 사이를 중재하게 이르렀습니다. 문철아, 네가 화내는 이유도 알겠는데 아유 그래도 네 동생이 영업직 일이 해보고 싶다잖니. 너도 잘 알겠지만 그러려면 차 한 대 필수고 동생 한번 크게 도와줬다고 생각해라. 너도 혼낼 만큼 혼냈으니까 이쯤 해두고. 하지만 그건 중재가 아니라 일방적인 편들기였네요.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은 계속 크고 작게 돈으로 사고를 쳤어요. 그때마다 수습은 온전히 남편의 몫이었고요. 남편은 제게 어찌나 미안해하던지 시댁 식구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제 눈치를 보곤 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이번에 희철이가 사고 친 건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 보도록 할게. 당신이 전혀 신경 쓸 일 없게 내가 잘 막아볼게. 항상 미안해.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당신이 밤낮으로 돈 버느라 고생하는데. 이거 내가 조금 모아둔 돈인데 일단 이걸로 해결하자. 이러다가 당신 건강 망칠까봐 그게 더 신경 쓰여.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지치고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남편이 제게 얼마나 미안해하는지 그리고 고생하고 있는지 알기에 오히려 측은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이런 남편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사고만 쳐댔고요. 그래도 남편과 제가 허튼 데 돈 안 쓰고 열심히 일해서인지 결혼 7년 차쯤엔 집을 얻으면서 생겼던 대출도 다 갚고 시동생이 겁도 없이 할부로 긁었던 돈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사랑하는 아이도 둘 낳고 나름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죠. 이렇게 아등바등하며 열심히 사는 저희를 남몰래 도와주신 분도 계시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의 친어머니셨습니다. 애미야, 문철이한테 들어보니까 너 아이 낳고 3개월 뒤에 바로 복직하기로 했다며. 아휴, 그러다가 너 몸 상할라. 우선 이거 사골이랑 미역국 좀 잔뜩 끓여왔다. 아침 저녁으로 부지런히 먹어. 전 시모는 가끔 먼저 안부 전화도 주시고 때마다 보약이나 사골, 영양제들을 잔뜩 보내주셨어요. 남편도 살다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너무 힘든 날엔 친어머니께 전화로 하소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때마다 전 시모는 넓은 마음으로 남편을 따뜻하게 감싸주셨어요. 우리 아들 고생이 많아서 어째. 에휴, 내가 옆에 있었으면 밥이라도 챙겨줬을 텐데 엄마가 몸은 멀리 있어도 마음은 늘 네 곁에 있다는 거 잊지 마라.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고. 전 시모 이미 재혼을 하신 상태여서 자주 만나 뵙긴 어려웠지만 연락드릴 때마다 항상 저희 걱정을 해주시고 함께 마음 아파해 주셨습니다. 문철이 아빠 재혼한다고 했을 때 내가 사실 걱정이 많았다. 그 새엄마라는 여자한테 이미 애도 둘이나 있었고 그래서 문철이한테 같이 살자고도 해봤는데 이 착한 녀석이 새엄마가 자기를 돌봐주고 있다고 그러니 그 은혜를 꼭 갖고 싶다고 하더라. 에휴, 기특하고 짠한 녀석. 전 시모한 남편 말을 들어보니 새 시모가 처음 재혼했을 때 어색해하는 남편에게 먼저 손도 내밀어 주시고 친아들처럼 잘 챙겨주셨다고 해요. 지금은 시동생들만 싸고 도시는데 처음엔 남편에게 친엄마처럼 따뜻한 분이었다고 하니 쉽게 미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새어머니가 바쁜 아버지를 대신해서 입학식 졸업식에도 와주시고 운동회에서 나랑 계주도 같이 뛰고 나셨어. 그래서 난 지금도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남편이 시댁 식구들에게 마음이 약한 것도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마움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 모습에 자꾸만 화가 나기도 했죠. 그러다 또 얼마 뒤 시동생은 이번에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아가씨 한 명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시동생의 결혼이 딱 여기까지만 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시동생은 아니나 다를까 또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형, 나 결혼하면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야 하는데 형도 알다시피 부모님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고 내가 가진 돈도 꼴랑 이것뿐이야. 그래서 그런데 형이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형수님, 정말 저 딱 한 번만 도와주시면 더는 손 벌릴 일 없을 거예요. 시동생이 저희에게 요구한 건 전셋집 얻을 돈 3천만 원이었어요. 남편은 동생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보낼 수 없다며 결국 타고 다니던 차를 팔아 3천만 원을 마련해 주었어요. 결혼하면 더 이상 너 혼자 몸이 아닌 거 알지? 그러니까 제발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 재수 씨 마음고생 시키지 말고. 이제 네가 한 집안의 가장이야. 아이 당연히 잘 알지 형. 나 진짜 마음 다잡고 열심히 살게. 고마워. 형수님 감사해요. 나한테 고마워할 게 뭐 있어요. 서방님 형이 마련한 돈인데요. 그러니까 이젠 형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요. 시동생은 당연히 그러겠다며 낼름 그 돈을 받아갔고 남편은 영업일을 하며 차가 없어 한동안 고생 꽤나 하며 일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결혼 이후에 시동생은 마음을 다잡고 사는 것 같아 약간 안심이었어요. 물론 시동생이 잠잠해지니 시누이가 사고를 치고 다니긴 했지만요. 어느 날 전 시모에게 기가 막힌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에미야, 이거 문 처리하면 난리 날까봐 우선 너한테 먼저 말한다. 내가 개모임 때문에 노래방에 가려다가 잘못 들어가서 조금 수상한 노래방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 문철이 여동생을 봤지 뭐니. 다행히 나를 못 알아본 것 같던데 치마도 너무 짧고 술에 잔뜩 취해 있어서 내가 깜짝 놀랐다. 전 시모의 말에 저 역시 깜짝 놀랐습니다. 신우이가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건 알았지만 그러고 다닐 거라곤 상상도 못 했거든요. 평소에 약간 보수적인 남편이 이 사실을 알았다간 사단이 날 것 같아 일단 이 일은 전 시모와 저 둘 사이 비밀로 하기로 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나요? 남몰래 노래방에서 일하던 신우이의 얼굴을 알고 있던 남편 친구를 마주치게 되었고 이 소식은 바로 남편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이 신우이에게 그렇게 무섭게 화를 낸 건 제가 본 것 중 처음이었어요. 너 대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옷차림 그게 또 뭐고? 네가 아무리 철없어도 그렇지. 그런 식으로 살면 나중엔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떨어지려고 그래?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계속 취업도 못하고 나이만 먹어가니까 내가 너무 조급해져서 그랬어. 나도 정말 하기 싫었어. 근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나도 사실 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데? 대체 뭐길래 그런 일까지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말해봐. 남편이 무섭게 다그치자 신우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 네일 아트 배워보고 싶어. 오빠도 알겠지만 나 손재주 좋은 거 알지?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재료비도 많이 들고 학원비도 너무 비싸더라고. 그래서 돈을 번 거야. 네일 아트 배워보고 싶어서. 남편의 신우이가 노래방 도우미 일까지 한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신우이의 말을 듣고 바로 네일 아트 학원을 알아봐주고 학원비와 재료비까지 대신 내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신우이 앞으로 밀려있던 카드값 800만 원도 결국 남편이 다 갚아줬습니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더더욱이 떳떳하게 행동해야 하는 거야. 이번엔 내가 도와줬으니까 앞으로 앞가림 똑바로 하고 살아. 다음에 또 한 번만 더 내기에 그런 소리 들리면 그땐 너 정말 가만 안 둘 테니까. 어, 오빠, 나 열심히 배워서 나중에 샵도 차리고 진짜 떳떳하게 살게. 이번엔 진짜야. 나도 이젠 정신 차릴 거야. 제가 남편을 바로 옆에서 봐서 알지만 남편은 정말 형으로서 오빠로서 아들로서 그 역할을 120% 다하며 살았습니다. 비록 시댁 식구들이 이런 남편의 고생을 몰라줘도 남편은 늘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속상한 마음을 일기장에 적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은 친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털어놓지 못할 속상한 마음이 있었겠죠. 가끔 주방에 불이 켜져 있어 나가보면 남편이 혼자 일기를 쓰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도록 조용히 모른 척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남편의 비밀을 간직해주고 싶어 일기장을 찾아보거나 열어볼 생각도 하지 않았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도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희 부부는 조금 늙고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여전히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은 여전했어요. 그저 지금처럼 아이들 잘 키우며 같이 늙어갈 미래를 기다리고 있었네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삶은 언제나 우리의 그런 기대를 비켜가더군요. 그날은 오늘처럼 비가 아주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지방에 출장이 있다며 차를 몰고 나갔어요. 저는 날씨가 하도 굳어서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운전할 때 조심해. 알겠지? 당신 차가 너무 오래된 중고차라 걱정돼. 괜찮아. 나 운전 베테랑이잖아. 조심하면서 운전할게. 이따 나 숙소에 도착하면 또 연락할게. 하지만 도착하면 전화하겠다는 남편의 전화를 아무리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았어요. 설마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새 배터리가 나갔나? 아니면 숙소에서 피곤해서 금세 잠이 들었나?
저는 수십 번 불안한 마음을 다잡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고 또 걸었지만 남편의 전화긴 꺼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강문철 씨 가족분 되시죠? 아까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환자분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바로 오셔야겠어요. 그 전화를 받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져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어떤 말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 어떤 말도 현실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병원으로 달려가 마주한 건 너무도 창백한 얼굴로 차가운 시트 위에 누워있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여보, 당신 여기서 뭐해?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야지. 당신이 왜 이러고 있어? 당신이 왜? 처음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제게 먼저 따뜻하게 말을 건네오던 그 사람은 끝내 아무런 말도 남기지 못한 채 그렇게 절 떠나버렸어요. 그때 남편 나이가 40을 조금 넘긴 나이였죠. 저는 이 현실이 꿈이길, 지독한 악몽이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신혼초에 제가 가끔 잠을 설치면 남편이 늘 제 등을 토닥여줬거든요. 왜 그래 선진아? 무서운 꿈 꿨어? 아유 괜찮아 나 여기 있어. 내가 옆에 있으니까 무서울 거 하나 없어. 하지만 정작 제일 무섭고 두려운 순간에 남편은 제 곁에 없었어요. 저는 무너져버린 세상에 혼자 남은 끔찍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해일처럼 밀려오는 슬픔에 몸을 가눌 수조차 없었죠. 남편의 장례식 동안에도 왜 저 사람이 저기서 저러고 있나 궁금하기만 했어요. 소식을 듣고 친정 부모님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달려왔지만 누구도 제 슬픔을 대신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시부는 연신 술만 드시고 전 시어머니는 한 걸음에 달려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통곡하셨어요. 문철아, 엄마 왔다. 엄마 왔어. 엄마가 너무 늦어서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엄마를 반겨주지도 않는 거야? 엄마가 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 아들 어떡하니? 우리 문철이 돌려내. 새 시모는 그전까지 눈물만 흘리다가 역시나 전 시모를 보곤 갑자기 돌변해서 싸움을 걸기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 여길 왜 와? 여기 내 아들 장례식장이야. 당신이 내 아들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여기까지 찾아와? 웃기지 마. 문철이 내 배 아파서 난 내 아들이야. 너야말로 내 아들 돈이나 훔쳐갔지.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 문철이가 가는 날까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했는지 알기나 해. 남편이 가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는 두 시모를 보고 저는 기가 차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옆에서 시동생이란 인간은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있고 시누인 전이나 집어먹으며 놀고 있더라고요. 이 인간들과 함께라면 남편의 죽음이 정말 의미 없는 죽음이 되는 것 같아 전 그저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그 순간엔 차라리 남편의 영정사진을 마주하고 있는 쪽이 훨씬 낫더라고요. 거기엔 여전히 미소 짓고 있는 제 사랑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떻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게 남편의 장례가 끝나고 제 손에 남은 건 남편의 옹기 대신 사망보험금 2억이었어요. 세시모는 또 이 돈을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애미야, 장례 치르느라 고생 많았다. 그래, 네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니? 에휴, 내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프구나. 지금도 꿈속에서 우리 문철이가 어머니, 어머니 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 이제 문철이도 없고 너랑 나랑 연이 닿을 게 없더구나. 앞으로 우리 얼굴이나 볼 일이 있을까? 저는 너무 지치기도 했고 새 시모가 무슨 말을 할지 감도 안 잡혀 그냥 대답이나 겨우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새 시모는 본격적으로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더군요. 그 문철이 앞으로 보험금 나왔지? 한 2억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니? 그 돈 나오면 네 시동생하고 시누이한테 1억씩 나눠주거라. 애들 형 오빠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니까
툭 까놓고 말해서 너 남남이지만 네 시동생하고 시누이는 가족이잖니.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너무나 황당해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한테 뭘 주라고요? 아유, 너희 아파트 하나 있잖아. 그거 시세가 얼마쯤 하니? 그래도 몇 억은 하지? 앞으로 애들하고는 그 돈으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잖니. 아, 또 넌 직장도 다니고 있고. 네 시동생들 불쌍하지도 않어? 한 놈은 결혼하고 아내하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고 네 신인 뭐든 해보려고 도전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해서 저렇게 우울하게 있고 우리 문철이도 하늘에서 동생들을 도와주길 바라고 있을 거다. 저는 세시모에 돌을 지나쳐도 한참은 지나친 망언을 듣고 더는 참을 수 없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제발 법 좀 알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고 간 돈 10원짜리 한 장도 어머님 못난 자식들에게 줄 의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정말 너무하시네요. 우리 남편 13살 때부터 키우셨다면서요. 아무리 친자식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도 돈 타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그이가 살면서 어머님하고 시동생들한테 해준 돈이 얼만데 그 돈이나 갚고 말씀하세요. 저는 한바탕 악을 쓰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그대로 세시모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가방을 돌려달라고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살짝 열어 가방도 아예 멀리 던져버렸어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한참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냄새라도 맡고 싶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옷장을 마구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옷장 깊숙이에서 남편이 그렇게 열심히 쓰던 일기장을 발견하게 되었죠. 일기장엔 남편의 글씨, 남편의 기억, 남편의 향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신혼초에 아웅다웅했던 이야기, 아이들 키우면서 좋았던 이야기, 또 걱정으로 뜬 눈을 지새우던 모든 추억이 그 일기장에 다 남아 있었어요. 물론 시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간밤에 큰애가 열병을 크게 앓아서 그대로 들쳐업고 응급실로 뛰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내가 병이 났으면 좋았을걸. 이게 부모 마음이라는 걸 나도 새삼 느끼게 된다. 오늘은 우리 부부의 결혼기념일이지만 집에 해드린 돈을 수습하느라 변변치 않은 선물 하나 준비를 못했다. 하지만 아내는 간신히 내가 사간 꽃 한 송이에도 환하게 웃어준다. 언제나 고맙고 미안한 사람, 내가 살면서 다 갚아나가야지. 어머니가 5천만 원만 줄 수 없냐고 물으셨다. 지난달 아버지가 몇백만 원을 가져가셨는데 갈수록 지쳐간다. 이 모든 걸 해드릴 수 없는 내 능력도 한심하고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이 많을 아내에게도 미안하다. 그래도 예전 어머니가 날 키우며 보여주신 진심에 보답하려면 이 약 물고 버텨야겠지? 지금은 모든 걸 나에게 의지하시니 참 힘들지만 끝까지 날 키워주신 분이니 아들로서의 도린 다 하고 싶다. 제발 두 분 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서로 기대며 행복하시길. 내 한계가 너무 빨리 오지 않길 바라며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두 분께 전원주택 하나 마련해 드리는 게 내 꿈이다. 남편의 일기장 여기저기에 새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남겨두었어요. 동생들을 도와줄 방법도 적어두기도 하고 가끔은 남편의 마음을 몰라주는 시댁 식구들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적혀 있었고요. 세시모는 남편이 어렸을 적 그래도 꽤 많은 사랑을 주고 정성으로 남편을 키운 모양이었어요. 그러다 남편이 좋은 대학에 가고 본인 친자식들보다 잘 나가는 것 같으니 슬슬 질투가 나겠죠. 그러면서 처음에 그 마음도 다 잊어버리고요. 저는 남편의 일기장을 읽으며 몇 날 며칠 울다가 큰 결심을 하고 세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매정하게 날 내쫓더니 네가 무슨 일로 전화를 했니? 이제야 그 보험금 줄 마음이 생긴 거야? 어머님은 끝까지 그 보험금 타령만 하시네요. 됐고요. 제가 퀵으로 어머니께 드릴 선물이 하나 있는데 받아보세요. 아마 어머님도 그거 보시면 다시는 보험금 이야기 못 하실 테니까요. 전 그러곤 일기장을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배달기사님은 분명 새 시모가 일기장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설마 그 일기장을 보고도 꿈쩍 안 할 파렴치한 사람인가 싶었는데 다음 날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놀랍게도 새 시모는 엉엉 울고 있었어요. 어머마, 고맙다. 내가 우리 문철의 일기장을 밤새 읽고 또 읽었어.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 내가 내 아들한테 대체 무슨 짓을 하고 산 거야? 우리 큰애랑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얼굴 아직도 기억한다. 분명 나한테 낯을 가리는데 그래도 반가워서 내 옆에 한참을 서 있었지. 착하고 예쁜 얼굴 하고선 내가 그 얼굴 보고 이 아이를 평생 내 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우겠다고 다짐했거든. 근데 내 친자식들이 너무 못나서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난 우리 문철이도 날 미워할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너무 못난 계모였으니까. 그래서 친어머니한테만 먼저 연락하고 몰래 돈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 보험금도 친모한테 줄까봐 겁이 났었어. 세시모는 그간의 잘못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눈물에 담아 모조리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하늘에 가서 우리 큰아들 얼굴을 어떻게 보니? 어떻게 이렇게 가족 생각뿐이던 아들을 나는 내 손으로 떠나보낸 거야. 다 내 잘못이다.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서 아주 죽고만 싶다. 세시모는 오랜 시간 제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그 사과를 받지 못할 곳으로 떠났지만 저는 그 눈물 속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세시모는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만은 없는 사람. 내 남편이 끝까지 어머니라 부르며 마음에 품고 갔던 사람이니까요. 그렇게 세시모와 전 또 한 번 남편을 그리워하며 전화기를 붙잡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일기장을 계기로 세시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젠 시동생들 일이라고 무작정 편을 들지도 않고 시동생들도 제게 미안해하며 가끔 슬쩍 연락도 하고 애들 앞으로 용돈도 보내더라고요. 저희 애들은 작은 아빠 고모가 갑자기 잘해주니까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좋은가 봐요. 엄마, 저번에 작은 아빠가 갑자기 전화 와서 막 울었어. 아마 술 드셨나 봐. 갑자기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 엄마한테 잘해드리라고 그랬다? 저는 시동생들의 마음도 더는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도 전처럼 연락도 자주 주시고 가끔 와서 아이들도 돌봐주세요. 내가 네 시아버지가 하도 노름 좋아하고 놀러 다니길 좋아해서 이혼하긴 했다만 그때 우리 문철을 데려오지 못한 게 아직도 천추의 한이야. 문철이 할머니가 어찌나 애를 꼭꼭 숨겨두고 못 데려가게 하던지 원. 이제야 두 어머님의 사연을 들어보면 참 두 분도 힘든 세월을 겪으셨구나 싶기도 합니다. 비록 남편이 떠나고 나서야 모두 남편의 진심을 알게 됐지만 그래도 이마저도 남편이 주고 간 선물이었음을 이젠 모두가 알아요. 친정 부모님도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절 응원해주고 계시고요. 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라도 저희 아이들을 잘 키우며 씩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쑥스럽지만 하늘에 있을 남편에게도 한마디 하고 싶네요. 생각해보니 살면서 남편에게 표현을 참 못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여보, 하늘에서 잘 있지? 거기서는 밥도 잘 먹고 아프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항상 장거리 운전하느라 힘들어했잖아. 그곳에선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당신이 행복해하는 거 실컷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어. 어젠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났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 당신 보고도 또 투정만 부렸네. 미안해. 그냥 너무 보고 싶다, 사랑한다. 이 한마디면 됐을걸. 내가 이렇게 서투른 사람이야. 그래도 같이 사는 동안 부족한 게 많은 날 항상 응원해주고 사랑해줘서 고마워. 우리 나중에 이 다음에 꼭 다시 만나자. 당신 다시 만나게 되면 나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아. 정말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해 내 남편.